네, 중동 사태가 다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과 이란의 맞대응이 이어지면서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됐죠. 자, 이런 가운데 전격적으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종전에 가까운 휴전에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이었죠. 자, 그 배경에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태가 만약에 악화될 경우에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했었던 만큼 우리 당국도 지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중동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지금부터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줄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백범음 초빙 교수 나오셨고요.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 또 포스코 경영연구원 서상현 수석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이스라엘과 이란 휴전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이 올라간 이후에 외신을 통해서도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을 했다라는 소식이 긴급하게 타전됐습니다. 일단 휴전이 지금 상황으로 보면 맺어진 걸 합의가 된 것으로 일단은 보입니다. 휴전이 좀 급물살을 탄 것으로 보이는데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부터 먼저 의견 듣겠습니다. 교수님. 가장 큰 거는 전쟁 결과 이란과 이스라엘 두 나라 다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란은 수도가 물론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그 수도가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 이란 역사상에 한 번도 수도가 그렇게 외국군에 의해서 직접 타격을 받은 적은 없거든요. 그리고 그런 공포감, 그리고 지도부가 붕괴할지도 모른다는 이런 공포감이 결국은 이런 휴전 내지는 정전 이런 걸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 너무 급작스럽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면서 다음 행동이 예측이 되잖아요. 이런 국제 정세도 트럼프의 기습적인 핵시설 타격도 급작스럽고 그렇죠. 전격적인 이런 휴전 합의 소식도 참 급작스럽습니다. 다 예상 밖이에요. 트럼프다운 거죠. 그렇다고 또 볼 수 있겠네요. 네네네. 사실은 전쟁을 어떻게 끝맺지 말까 이게 사실 가장 큰 국제적인 관심사인데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조금 전에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양국에 워낙 큰 타격이 있었고 특히 이란 같은 경우는 정권 교체가 가능할 수 있다는 이런 굉장히 시급한 이런 문제도 있고 특히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발 물러난 후에 좀 더 국가를 다시 추스려서 또 다시 미국과 또 다른 이제 협상을 가시는 이런 하나의 어떻게 보면 휴지기 차원에서도 협상에 응했을 것 같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자국민의 피해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또 이란을 때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가 뭐 용감하게 아니면은 트럼프식다운 이런 이제 갑작스러운 휴전을 꺼냈을 때 양측이 뭐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군사 개입을 했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전격적으로 예를 들어서 처음에 2주간에 이란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줄 것처럼 했다가 바로 그냥 이튿날 핵시설 타격을 해버렸단 말이죠. 이게 주요했다고 보세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란 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굉장히 손자병법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괴계, 그러니까 손자병법을 말하는 괴계가 속임수, 그리고 성동격서, 그리고 이제 거기 나오는 말 중에 하나 병귀신속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속임수를 통해서 적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타격을 가해서 큰 피해를 입히는 거죠. 그러면 기습을 당한 나라는 정말로 정신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살 길을 찾게 되고 이런 요소가 굉장히 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공을 했죠. 결국은 성공을 했고 기습으로 성공을 한 겁니다. 그 공격 후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정권 교체 가능성도 시사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란 측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크게 느꼈다. 사실 정권 교체에 대해서는 이란인이 사실 크게 부담은 가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미국이나 이스라엘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정권 교체 구조가 사실 이란은 아니거든요. 네. 뭐 지금까지 구축해 놓은 신정 정치가 48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었고, 그리고 그 하부 밑에는 뭐 이슬람 그 혁명 수비대 같은 이 탄탄한 또 군 조직도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렇게 뭐 정권 교체를 한다 해서 발생할 가능성은 없고, 두려운 거는 전쟁의 후유증에 의해서 내부로부터 국민들의 불만이 어떻게 나올지, 그게 사실 더 이제 큰 두려움이었기 때문에 트럼프의 뭐 정권 교체보다는 그걸 이제 이 외부 그 국민 내부에 있는 국민들이 그 내용을 받아들여서 그럼 우리도 서방처럼 한번 이렇게 아래로부터 한번 정권을 교체해볼까, 이런 게 분위기가 올라오면은 그거는 큰 부담인데, 뭐 트럼프의 사실 이제 정권 교체 이 그 단어는 어떻게 보면 협박용으로 사용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하메네이 이제 최고 지도자죠. 인기가 없죠. 내부에서 예전같이 강한 지지를 받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오랫동안 미국의 경제 제재도 받아왔기 때문에 이란 경제 상황도 굉장히 피폐해져 있다고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유 수출 같은 경우도 중국을 제외하면 사실상 다 통제당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경제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원유가 제일 큰데 이게 지금 차단이 되고 있으니 예. 이란 경제 상황은 계속 나쁘죠. 나빠지고 예. 그러니 정권에 대한 인기가 있을 리가 없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군요. 그 하메네이가 원래 이란 계통이 아니고 아제르바이잔 계통입니다. 그러니까 인종적으로 이란이라는 나라가 다양한 인종으로 돼 있거든요. 가장 이란족이 많고, 그다음에 아제르바이잔족, 쿠르드족, 그다음에 발로치산족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하메네이는 그 아제르바이잔족이고, 거기다가 또 말씀하신 대로 이란 경제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석유가 가장 중요한 자산인데 수출이 안 되고 주로 중국에 가고 있고, 그것도 돈이 아니고 물건으로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내부가 자체가 굉장히 경제가 안 돌아가다 보니까 불만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이라는 그런 종교적 신앙, 그리고 반유대주의, 반미국주의에 대해서 다 국민들이 일치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탱은 되고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특히 지난번에 이제 그 히잡 시위로 알 수 있듯이 굉장히 민주적인 그런 분위기라든가 반정부적 분위기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정말로 촉매가 돼가지고 이란 체제를 뒤엎을 정도가 되느냐,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메네이가 후계자도 지명을 한 그렇죠. 상태인 거예요. 지금 고령이니까 네네. 사실 이번 휴전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뒤에 이제 또 예를 들어 하메네이가 물러나고 후계자가 집권을 한다라든지 이런 변화도 예상할 수 있겠네요. 예, 지금 뭐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뭐 수도인 테헤란이 공격을 당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아주 굴욕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미사일에 당한 거거든요. 특히 이제 가장 경제 기반이 되는 석유 관련된 에너지 인프라 시설들도 많이 망가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경제난으로 불만이 많은 국민들이 더 이제 이번에 그 많은 경제적 타격 때문에 더 불만을 많이 갖게 될 것이고, 그에 대한 하나의 이제 뭐 하메네이 같은 경우도 하나의 그 자기 그 국민들 불만을 좀 잠재울 수 있는 하나의 조건 중에 하나가 이미 지금 현재 그 3명의 그 후계자를 선택해놨는데, 네. 그 중에 한 명을 자연스럽게 이제 후계자로 앉히고 뒤로 물러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지금 현재 하메네이가 뭐 아시겠지만 고령에다가 또 암도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어차피 올해 하메네이가 이렇게 생존하지 못한다고 가정한다면은 그 전에 미리 그 후계자를 선정하고, 특히 이번 이 전쟁 이후의 혼란스러운 걸 좀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후계자를 좀 빨리 좀 이렇게 결정해서 선정할 가능성도 좀 높다고 봅니다.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속보가 올라오고 있어 좀 전해드릴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했다라는 소식을 전한 뒤에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중간에 이제 중재자 역할을 하는 카타르 쪽에서도 계속해서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건 조금 이야기가 달라요. 지금 조금 전에 이란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X에다가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휴전에 합의된 바가 없다.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멈춰야 한다. 침략을 멈춘다면 우리가 추가 대응을 할 의사는 없다. 이건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휴전 합의가 됐다면 이런 이야기를 굳이 부연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외교적으로 봐도. 이란 내부 사정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명분입니다. 대의명분. 그러니까 유대인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나라, 미국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나라라고 했는데, 국민들이 보기에 권력적으로 트럼프의 강요에 의해서 권력적으로 휴전을 한다? 그러면 정권에 대한 불만이 더 고조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란 외무장관이 적어도 이스라엘이 우리에 대한 공격을 멈춰야 네. 우리도 안 한다. 이렇게 자기들 내부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거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듭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또 X에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란 국민과 그들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란은 항복할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란이라는 나라가 원래 제국을 만든 나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과거에 유대인들이 전성기 때 이스라엘 솔로몬과 그리고 다윗 때 네. 그때 이제 가장 전성기 국가를 만들었죠. 그런데 바로 이어가지고 이란이 제국을 만들었고 거의 지금 이란 영토 그리고 터키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심지어 이집트까지 들어간 쪽으로 대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가 여러 번 되풀이됐죠. 그리고 로마하고도 싸웠고 그리고 오스만 터키하고도 싸웠고 굉장히 긴 제국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이란이 과연 쉽게 그렇게 작은 유대인 국가한테 굴복을 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아마 그렇게 발언을 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휴전은 하지만 항복은 아니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되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완전한 평화를 찾았다라기보다는 언제든지 또 잠재된 위험이 있다라는 것으로도 해석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확인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경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이 이란을 전격적으로 공습을 하고 그 뒤에 이제 미국이 핵시설을 또 직접적으로 타격을 하고 이러면서 금융시장이 상당히 출렁였는데 휴전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급격하게 안정을 찾는 모양새입니다, 실장님. 네. 상당히 출렁인 건 아니고요. 생각보다는 덜 네. 출렁인 것 같고요. 정정하겠습니다. 네. 적당히 출렁. 국제 유가를 보면 이제 60달러대에서 그 전쟁이 지금 교전이 벌어지기 전에 네, 최근에 이제 80달러 언저리까지 찍었잖아요. 그랬죠. 근데 과거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졌을 때 중동 지역에서 90달러까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었어요. 최근 몇 년을 보면. 그래서 왜 저렇게 덜 올라가지? 좀 개인적으로 의아했거든요. 네. 저게 정말 무슨 뭐 호르무즈 해협 얘기도 나오고 뭐 미국이 군사 개입한다 이 정도면은 과거에 이제 미국 이라크전 그다음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침공했을 때 네. 그때 상황 정도로 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유가가 그렇게 빨리 올라가진 않았어요. 또 이제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달러 인덱스도 보면 그렇게 많이 안 올랐습니다. 네. 또 반면 S&P 500은 이제 안전자산이 아니니까 이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좀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것도 보면 한 5,900 중반, 그러니까 6,000 위에 있던 게 6,000 초반대 있던 게 5,900 중반 정도밖에 안 빠졌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는 금융시장만 딱 놓고 보면 그렇게 오래 가진 못하겠구나. 다만 이제 저도 이제 경제를 분석하다 보니까 이제 기자분들이 많이 전화를 와서 네. 묻는 질문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봉쇄되면 상당히 금융시장이 커지겠죠. 근데 차마 제가 그런 얘기는 못하고 왜냐하면 기자분들이 쓰는 언론도 그 기사도 좀 약간 자극적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차마 그런 얘기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아니라고 부정은 못하겠습니다. 분위기 자체는 생각보다는 혹시 뭐 이런 말씀 드린 그런데 요 6월 10일 날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 때렸잖아요. 네. 그때 트럼프가 롱 포지션을 들어갔나? 충분히 의구심을 살 만한 예, 뭐 국제유가. 전례들을 보면 네. 그리고 최근에 또 국제유가가 쭉 빠지는 거 뭐 또 빠졌고 60달러대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숏을 때렸나 이제 이런 생각도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봐. 아무튼 그래서 금융시장은 이제 돌아가미 타불이 됐다. 예. 그럼 예전에 우리 이제 그 유가 파동 나고 예전에 중동 전쟁 터지고 했었을 때 유가가 경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이제 계속 갈수록 좀 덜 네. 해진다라는 게 이번에도 그렇죠. 또 확인이 예. 된 거군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뭐 모든 나라들이 뭐 중동에서 나는 그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이 반영이. 지금은 예를 들어 유가가 60달러 때면 사실 미국 내에서 원유를 채굴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채산성이기 때문에 좀 네. 곤란한데 급하면은 거기서 채굴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과거에는 한 180일 정도 원유 그 비축량이 있었는데 지금은 200일이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걸 생각할 때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거의 옛날에는 중동산 원유 비중이 거의 절대적이었는데 지금 미국 쪽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 봐서는 이제는 과거처럼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주는 충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번 사태가 터지기 전에 유가는 되게 좀 떨어지는 예, 떨어졌었어요. 추세였잖아요. 그 수요 자체가 좀 크진 않다라고 보는 예, 지금 그 원인 때문이었죠. 수급이 제일 걸리는데 원유를 생산한 소비하는 1등, 2등이 미국하고 중국입니다. 네. 근데 지금 미국 경제는 아직은 좋지만 경기 사이클상 분명히 올해는 떨어지는 게 분명하고요. 중국은 아시다시피 중국 정부가 작년 연간 경제 성장률 5.0% 발표했지만 그걸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그럼 1등하고 2등을 합하면 전 세계 원유 수요의 한 40%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 수요가 죽는데 지금 오펙 증산했죠. 그리고 트럼프 일기 때 보면 미국 내 원유 생산을 엄청 많이 늘렸습니다. 지금도 하려고 하고 네. 공급은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수급 논리로만 본다면 유가는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일단 유가가 오르는 거에 대한 충격, 금융시장 충격 이런 거는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좀 덜해지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실물 경제에는 또 다른 얘기 아닌가요? 예를 들면 우리 한국 기업들이 수출할 때 중동 지역으로 이제 중동 시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거의 호르무즈 해협 빼고는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 전체 수출에서 그 중동 지역으로 가는 게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크진 않죠. 그래서 뭐 크게 그거보다는 이제 거기서 우리가 이제 중동산 원유를 원유. 수입하는 비율이 한 70% 되는데 그게 거의 대부분 글로 통과를 하니까 그게 막힌다라는 건데 근데 과거의 중동 전쟁 뭐 70년대 80년대 중동 뭐 1차, 2차 이런 큰 전쟁 말고 네. 뭐 미국 이라크전이나 걸프전이나 그다음 아프가니스탄 미국이 침공했을 때 보면 한 달 정도에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200일치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원유 그 공급에는 큰 차질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것 때문에 만약에 진짜 그런 전쟁이 전면전이 발생한다면 유가는 올라가겠지만 네. 지금으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은 높진 않고요. 그래서 원유 수급에 대한 그런 불안은 안 하셔도 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게 유가가 오르면 뭐 우리 한국도 경제 타격이 크지만 미국도 타격이 크다라고 보는 거는 뭐 어쨌든 인플레이션 문제가 다시 도드라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뭐 국채 금리라든지 달러의 움직임 또 더 나아가서 연준의 금리 방향 설계까지도 다 시나리오가 달라지기 때문에 뭐 경기를 살려야 되는 그리고 내부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유가가 크게 오르는 건 바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죠. 자, 다시 중동 사태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궁금한 건 이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휴전에 합의를 했다면 합의한 조건이 뭐지? 그건 아직 공개가 되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린 주 원인은 이란이 핵 개발할 것 같으니까 때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번에 합의를 했다면 이란이 뭐 앞으로 이제 핵을 완전히 포기했다라든지 뭐 그런 식의 합의를 한 것인지. 아직 합의 내용이 뭐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지만 일단 지금 합의한 거는 일단 양측의 무력 사용을 중단하는 걸로 일단 합의한 걸로 보이고요. 네. 이제 이후에 이제 미국하고 이제 이란 간의 이제 핵 협상이 기존의 그 6차 핵 회담 협상을 앞두고 이스라엘이 이제 그렇죠. 공습을 그래서 한 다시 거죠? 이제 6차 회담을 재개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남아 있는 아마 이제 뭐 완전 제거를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완전 제거하지 못했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보는 왜요? 이유 중에 하나가 근거가 뭐세요? 일단 그 미국이 공격했지만은 그 일단 그 시설 포로도 그 시설 자체가 워낙 견고하기도 하고 또 사전에 이미 또 일부는 완전 다는 아니겠지만은 일부의 그 고농축 우라늄을 또 다른 곳으로 옮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건 이제 이란 쪽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식으로. 예. 그리고 또 발표는 어제 나가 갑작스럽게 또 이스라엘이 미국이 공개한 그 포로도 그 핵시설 다시 재공격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 첩부해 봤을 때도 완전하게 이거는 파괴를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아마 이제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고, 물론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완전하게 파괴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게 이제 그래야 이제 뭐 미국이 자기 공격한 목적이 달성됐고 그다음에 전쟁을 끝내는 하나의 수순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타겟에서 완전 없앴다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완전하게 이란의 핵을 제거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도 그걸 남겨둬야 다음에 미국하고 계속 협상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고농축 우라늄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후에 이제 조만간에 이제 미국하고 이란하고 뭐 올 연말까지든 핵 협상을
하지 않을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이것도 사실 좀 다 입장이 달라요.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은 이란이 이제 핵무기를 못 만들 것이다. 장비를 완전히 파괴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지난번에 핵시설 타격을 하면서 그때 장비를 다 파괴했다라는 것 같단 말이죠. 이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이 주요했다라는 것과도 일맥상통한 이야기이긴 한데 지금 영원님께서는 그러진 못했을 것이다라고 보시고 여전히 핵 개발의 여진이 있다라고 보시는 저는 것 같고. 조금은 이제 우리 박사님하고 좀 다르게 보는데 네. 미국이나 이스라엘 감시 장비가 24시간 그 이란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고 그러면서 설령 그러니까 소량의 그 농축 우라늄이라든가 소규모의 그런 시설을 다른 데 빼돌렸다고 하더라도 이미 포로도 나탄지 스파안을 다 때려가지고 이미 괴멸이 됐는데 그리고 이게 핵시설이라는 게 만약에 공격을 하게 되면 핵 피폭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라늄이라든가 플루토늄 자체가 유출되고 그러면 네. 사람이 들어가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런 시설이 이런 상태에서 과연 다시 이 지역에 사람이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느냐? 그러면 장비라든가 그런 물질은 다 거의 다 녹아 없어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설령 이런 물질들이 일부 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계속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니까 당장 그러니까 제가 이제 쇼텀으로 짧게 봤을 때 과연 이란이 이런 활동할 수 있겠느냐 지금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사람들 머릿속에 그러니까 이제 그 죽은 과학자들 있지만 그 사람들이 가르친 사람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또 가르친 사람들 이런 아이디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이 사람 머릿속에 있거든요. 그건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란 정부가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핵이 없으니까 이렇게 당했다. 그럼 결국은 이란 그 여러 가지 정치인들, 종교인들이 꼭 핵을 가지겠다고 하는 의지가 강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머릿속에 기술이 있기 때문에 결국 언젠가는 다시 한번 이 핵시설을 재건하려고 그럴 거고 그러면 이란 핵 문제는 영구히 지속되고 그러면서 스톱됐다가 지속되고 스톱되다가 지속되고 이런 사태가 계속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핵 협상이 재개된다는 과정한다면 뭘 두고 협상을 할까? 여전히 핵 개발에 대한 의지를 놓지 않을 거라고 한다면 미국은 더 강한 압박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죠. 예. 지금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목적은 이란의 완전하고도 영구적인 핵 개발 포기 네, 네. 이걸 지금 원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지금까지 이제 뭐 오바마 정부 때도 핵 협상했던 내용도 그렇고 그 전체적으로는 이란이 핵을 완전히 못 가지는데 오바마 정부 때 했던 협상은 전홍축 우라늄은 계속 이란 내에서 만들 수 있는 그거는 허용했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는 그것도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협상이 지금까지 체결 안 됐는데 마지막 이제 만약에 어느 정도의 핵 그 물질이라든지 이런 게 좀 남아 있다면은 결국은 마지막 그 트럼프가 이란하고 다시 핵 협상 재개해서 전홍축 우라늄까지 결국은 이란이 가질 수 없는 이런 압박을 계속할 것 같고 이란도 결국은 기존에 자기들이 가졌던 전홍축의 그 이란 내 생산 이걸 아마 포기하고 제3국으로 이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고 이란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핵 물질이 없으면은 미국하고 협상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른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어느 정도의 그 협상 여지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미연의 이 핵 시설에 대한 공격을 미리 대비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이제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공격 공습 명분은 이란의 핵 개발에 대한 이제 위협을 가지고 타격을 한 건데 사실 이제 IAEA에 계속 감시를 받아왔단 말이죠. 그리고 핵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징후는 없다라는 게 최근까지의 IAEA의 입장이었단 말이죠. 그럼 지금 이란의 핵 개발 능력 정도를 어느 정도로 봐야 되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북한이랑 이란이랑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북한은 이미 핵탄두도 있고 장착해서 발사를 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란은 지금 그 수준까지는 그렇습니다.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이란은 이제 핵 물질을 농축하는 단계고 그리고 일부 중도로에서 플루토늄을 이제 추출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통 기록 보시면 한 40kg, 50kg 그렇게 되니까 보통 한 7, 8개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이란의 이제 장점이 이미 상당 수준의 그 미사일 기술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 핵탄두만 만들면 그대로 장착을 해서 이스라엘을 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가 하면 다른 나라들과 달리 이란은 신정 체제입니다. 네. 그리고 과거에 일본의 가메카제처럼 굉장히 파나틱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인에 대한 적대감 그리고 이스라엘 체제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결부돼 가지고 언젠가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적어도 전술핵으로 때려서 없애버리겠다 이런 강한 그런 이제 그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네. 사람들이 그걸 두려워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저 단계의 핵 개발을 하더라도 우린 저걸 우리의 잠재적 적이기 때문에 잠재적 위협이기 때문에 반드시 없애야 되겠다. 이런 강한 소신 하에서 공격을 한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내부의 지지가 계속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 뭐 알려지기로는 개인적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길 원한다는 것도 알려져 있죠. 그러면 지금 휴전 합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반등을 꽤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일단은 이제 트럼프가 요새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뭐 푸틴도 말을 안 듣고 네. 시진핑 주석은 전화도 할 생각도 없고. 예. 그리고 억지로 한 번은 하긴 했는데. 했습니까? 네. 뭐 한 번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서는 파월은 죽어라고 말을 안 듣죠. 예. 그리고 주요 도시에서 막 데모까지 하고. 네. 그러니까 속에 화가 많아요. 예. 뭔가 시범 케이스를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게 이란이었던 것 같고요. 제일 만만하잖아요. 예. 아무튼 뭐 이 건을 계기로 이제 뭐 공식적으로 이스라엘하고 이란 쪽에서 뭐 휴전, 뭐 정전, 종전 얘기는 없는데 네. 자기가 먼저 트윗을 올렸다는 거, X에 올렸다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나 이렇게 잘했어. 이 내 성과야. 예, 나 좀 지지해줘. 이런 거에 분명히 있는 걸로 좀 생각은 됩니다. 네. 사실 이제 그 미국이 직접 군사 개입을 감행을 하면서 내부의 반발도 되게 셌잖아요. 소위 트럼프를 지지하는 마가 네네. 지지층의 강한 반발을 샀단 말이죠. 마가가 아니라 미가냐 그러면 뭐 이런 식의 불만 말이죠. 그렇죠. 미가라는 게 이제 이스라엘 위대하게 그런 뜻도 있는데, 그렇죠. 예. 네. 이 사실은 그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된 가장 큰 그 이슈 중 하나가 자기는 평화주의자고 외부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 저 중동 전쟁이 그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간의 그 전쟁이 발생했을 때도 만약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저는 전쟁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공언했는데 결국은 이란 이번에 전쟁에 끌어들어갔는데 그럼으로써 이제 이 국내에 있는 마가 주요 이제 뭐 정책을 만들었던 이런 또 주요 이제 트럼프 측근들 이런 세력들이 이제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고 있죠. 네. 분명히 우리가 당신을 대통령 만든 거는 외부 세계 외부 분쟁에 개입 안 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했는데 근데 왜 우리의 그 뭐 약속을 어기냐 이런 식의 반발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향후에 뭐 이 전쟁을 통해서 지지도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지만 결국은 만약 이게 한번 선례가 되고 또 다른 또 분쟁에 또 개입할 수 있다는 그런 또 선례가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마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현재 분위기는 안 좋은 입장입니다. 내부 경제 상황을 보면 미국 경제가 지금 관세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이긴 하잖아요. 유예 기간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에 대한 지지가 이제 많이 떨어진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부 상황을 봤었을 때 외부에 이렇게 무게를 실고 관심을 두는 게 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인 거고 반대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이런 상황들을 빨리 조기에 끝내고 싶었다라는 게 트럼프의 바람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뭐 그 모든 그 국가들의 정치인들이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내부의 불만이 팽배할 때는 바깥에다 관심을 살짝 돌렸다가 그게 마무리되면 이제 다시. 그렇긴 한데 이제 트럼프가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가 좀 걸리는데요. 뭡니까? 관세 말고 이제 재정 적자 문제거든요.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가 작년 기준으로 GDP의 3.6%, 네. 3% 우리 기준 잡는데 넘어갔죠. 그 2001년 그 9월 11일 날 9.11 사태 터지고 한 달 있다가 미국이 10월 7일 날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개입을 했잖아요. 네.
2001년에는 미국의 재정 수지가 1,871억 달러 흑자였는데 2002년 바로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제 그때 전쟁하면 이제 군비가 쏟아붓죠. 예. 네. 2002년에는 1,877억 적자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는 미 이라크 전이 초반에 발생했는데 3,221억 적자가 났었거든요. 네. 이 말은 만약에 미국이 여기서 전쟁을 더 끌면 재정 수지는 더 나빠지고요. 그건 결국 미국 내 지지율과도 문제가 있고 특히 파월은 그걸 보고 이제 금리 인하는 없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트럼프가 제일 원하는 건 부동산 경기 띄우는 건데 지금 금리대는 막혀 있거든요. 네.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곤란해지는 상황입니다. 파월한테 명분을 자꾸 주니까. 그래서 전쟁을 더 끌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웠을 거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 경기를 끌어올리는 진작시키려는 이유는 뭐가 있나요? 경기 활성화의 방편인가요? 예, 지금 우리나라로 지금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금리가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끼고 있는데 트럼프 이번 대통령 선거 공약 중에 하나가 부동산 경기 띄운다 했습니다. 그걸 지금 못 지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미국의 경기 동행지수나 선행지수를 보면 선행지수는 완전히 꺾였어요. 한참 오래전에. 네. 근데 동행지수는 전혀 안 꺾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 경제가 좋네? 그게 아니고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는 꺾일 때가 됐다는 거죠. 그 꺾일 때에 미국 경제가 경착륙하는 걸 막을 수 있는 거는 전통적인 방법이 부동산 경기 띄우는 거거든요. 예. 자, 이번 전쟁의 진정한 승자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네타냐후 총리가 처음에 그 공격을 받았을 때만 해도 무방비 상태로 받았고 정보력에 있어서도 문제를 드러내면서 내외부의 공격을 한꺼번에 받았었는데 이제는 좀 전세가 역전이 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이스라엘이 중동에 박혀 있는 미국의 수액입니다. 그리고 네탄야후가 처음에는 그렇게 하마스한테 일방적으로 공격받아가지고 상당히 인기를 잃었죠. 그런데 제가 외교부에 제 동료들한테 이제 다방면으로 이제 확인해 보니까 네. 이스라엘에서 현재 네탄야후만한 정치인이 없다. 그리고 네탄야후 머릿속에는 이스라엘을 중동의 패권국가로 만들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서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게 옛날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아랍 국가들이 다 합쳐서 이란의 팽창을 막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되는 협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머릿속에는 이스라엘이 주동이 돼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카타르, 쿠웨이트, UAE 이런 나라들을 묶어서 이란에 대응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된 게 결국은 하마스 괴멸됐고 그다음에 레바논에 또 레바논 세력도 괴멸됐고 그다음에 시리아도 지금 정권이 바뀌었고 그리고 후티는 뭐 좀 남아 있지만 약화됐고 그러니까 이란을 치기 아주 좋은 기회였고 이란을 공격했지 않습니까? 성공했고 네. 그러니까 물론 전쟁이라는 게 경제의 피해를 가져오지만 가장 큰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구 사항인 우리를 장기적으로 없앨 수 있는 저 이란 핵을 갖다가 완전히 괴멸시켰고 이렇기 때문에 네탄야후의 정치적 장래는 몇몇 분들은 물론 비관적으로 보는 분도 있지만 저는 네탄야후의 시대가 상당 기간 더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이제 가자 지구와의 인질 협상도 벌여야 되고 내부적으로 이제 연정을 하고 있는 극우 정당들의 강경 대응에 대한 압박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순리적으로 좀 풀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네타냐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뭐 부패라든지 여러 가지 건으로 지금 현재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검사에. 그래서 만약에 국가 정상화되고 하면 계속 이제 그 조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뭐 상당한 혐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직을 유지한다는 그 보장을 못 하거든요. 연임 가능성이 낮다고 보세요? 연임은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낮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제 뭐 이번에 이란까지 때려서 이제 네타냐후가 국민들의 영웅이 된다고 했지만은 사실 그 와중에 이스라엘이 상당수 인명 피해가 많았거든요. 특히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못 막았다는 그거는 굉장히 큰 지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든지 뭐 선거를 통해든 아니면 뭐 검찰 조사를 통해든
그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스라엘 국민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도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지만은 큰 타격을 받았을 때는 그 총리가 유인되는 게 사례가 없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타냐후가 공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점도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연임하는 데 있어서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미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을 이제 휴전을 통해서 종식을 시켰다라고 본다면 다음 과제는 뭐냐, 주한 실장님. 그럼 이제 관세 협상. 어느덧 7월 8일로 예정돼 있는 유예 기간이 거의 이제 끝나갈 때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영국을 제외하면 사실 합의에 서명을 하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지금 사실 이제 이번 주에 실무회담 예, 하죠. 개인적으로는 지금 중동 지역에 시선을 둘 게 아니고 7월 8일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이번 중동 사태는 뭐 주된 목적은 아니지만 미군이 그렇게 개입한 것도 그 관세 협상에 약간의 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예.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네. 미국은 여전히 강하다. 우리한테 까불지 마. 그러니까 관세 협상도 성실임해. 이런 라인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뭐 다른 나라는 지금 상관이 없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지금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고요. 지금 철강 자동차까지 완전 관세를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네. 가장 최저한이 이제 10%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10% 밑으로 내려가면 좋은데 지금 이제 막 우리 통상교섭본부장도 바뀌었고 네. 물론 이제 그 전까지는 실무진들이 계속 협상을 하고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요번에 그 G7회의 때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트럼프하고 어떻게 좀 한번 이렇게 하려고 하다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양자회담 못했죠. 그게 한번 만나고 안 만나고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것도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이제 협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받는 게 있으면 뭔가 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저는 관심을 가지는 게 우리가 과연 줄 게 뭘까? 혹시나 농축수산물 쪽에서 엄청난 우리가 개방을 해야 되는 건 아닌지. 이거는 상당히 우리 사회적으로 갈등을 엄청 증폭시킬 수가 있어요. 농민단체들 그리고 뭐 소고기 관련된 축산단체들 가만히 FTA 있겠습니까? 협상할 때도 뭐 농민들이 아주 반발이 셌기 지금 때문에 우리 이제 그 정치적 공백기에 상당히 사회적으로 갈등도 높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갈등이 지금 이런 상황에 간신히 이제 봉합돼 가는 과정인데 네. 갈등이 더해진다면 사회 갈등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우리가 인식을 하면 안 되는 게 그게 결국은 경제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의 한국 경제 시스템에 대한 신인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과연 선제적으로 뭔가 우리가 줘야 될 거에 대해서 줘야 된다는 건 우리 한국 경제는 어떤 섹터가 피해를 본다는 거잖아요. 네. 피해를 보는 섹터에 대해서 뭔가 대비책을 세워놨는지 저는 오히려 그게 더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실무회담이 이제 예. 3차 공식적으로는 3차이거든요. 새 정부가 들어선 첫 실무회담입니다. 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다 중동 사태 일단락 지었으니까 이제 정말 관세 협상에 집중을 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여전히 그 미국 내부에 특히 현재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이번에 중동 전쟁에 대한 여진이 남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그 대통령이나 부통령이나 아니면 그런 저 외교 안보 쪽에 저기 지도자들의 생각 머릿속에 얼마만큼 그 관세 문제가 들어있을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가장 중시한 게 또 하나 나온 게 국방비를 갖다가 유럽의 동맹국과 아시아 동맹국이 5%까지 올려라. GDP에 예, 그렇습니다. 5%까지 올린다는 뜻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약 2,500억 불, 한국은 뭐 약 1,000억 불까지 올려야 되고 독일 같은 경우는 2,400억 불입니다. 그러면 거의 한 나라의 예산의 20%거든요. 그런데 그런 요소가 사실은 아직은 더 중요하고 이거 관세 문제는 사실은 미국이 이렇게 푸시를 해봤지만 큰 효과를 못 봤습니다. 미국 내부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줬죠. 그래서 미국 내부에서 고관세 정책이 과연 맞느냐 여기에 대한 회의도 많았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미국이 전에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강하게 고관세 정책을 밀어붙일까? 그리고
카운터파트 국가들한테 그렇게 강하게 압박을 가할까는 저는 그렇게 옛날처럼 그렇게 고관세 정책 이러고 협상이 미국 일방적으로 그렇게 흐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영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번에 그 군사 특히 이제 군비 증가에 대해서는 일본도 굉장히 크게 반발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이제 나토 참석 자체도 일본도 물론 중동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그 나토 참석을 불참한다 선언했는데 그걸 이제 중동 관련해서 중동 사태의 긴급성에 따라서 우리가 불참한다고 했지만은 그 일본도 같은 논리로 총리가 불참한다 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나토에 가면 어차피 군비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할 거고 그에 대해서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많이 듣게 되겠군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저 이번에 뭐 나토 불참도 하나의 그 이유가 되지 않을까.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새 정부 들어서서 이제 북한과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중국 러시아의 관계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서방 중심의 군사 그 논의를 하는 군사력을 논의하는 나토에 참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뭐 크게 뭐 이렇게 내키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도 같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또 수출로 이렇게 이 경제를 먹고 사는 그런 상황에서 미국과의 그 통상을 또 집중 안 하면은 사실 우리에게 향후에 다가올 뭐 과제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뭐 물론 실무 회담 이제 뭐 그 이제 시작한다 하지만은 보다 더 윗선에서 사실 이제 좀 더 집중력을 갖고 미국과의 관세를 좀 충분히 대비도 해야 되지만은 우리의 전략도 잘 짜서 미리 좀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는 이제 기관들의 전망치가 사실 상당히 많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제 1분기에는 뭐 0% 성장률이 나타났고 어떻게 보십니까? 관세 협상이 어떻게 매듭 지어지느냐에 따라서 성장률의 눈높이도 달라질 것 같은데요, 실장님. 네. 일단은 저희가 한 0.7 정도로 올해 거를 전망을 했고 네. 추경 이전에 네.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이제 기관들의 전망치 보면 한 1.0까지는 약간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새 정부 들어와서 조금 높아지는 경향이 거기 이제 추경 30조를 반영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딱 거기까지 관세 협상의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기관도 그걸 왜냐하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냥 지금 수준의 관세 정도로 시나리오를 잡은 것 같거든요. 근데 관세 협상 결과가 만약에 생각보다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왔다. 우리한테. 예. 예. 그러면 성장률은 다시 0%로 하향 조정할 겁니다. 그게 상당히 큰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1분기 거의 0% 마이너스 0.2%인데 수출 내수가 워낙 안 좋거든요. 근데 수출은 어느 정도 좀 받쳐줬어요. 내수라는 거는 뭐 소비나 뭐 이런 지표들 보면 이게 개선되는 그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이제 소비 쿠폰도 발행하고 뭐 내수 진작책을 쓰는 게 지금 당장은 어렵거든요. 빨라야 연말에 좀 그 효과가 나오려나? 잘못하면 내년 넘어갈 수도 있고요. 네. 그런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수출까지 비록 추경을 써서 내수를 받치고는 있지만 수출까지 관세가 우리한테 불리하게 작용해서 수출까지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내수도 안 좋고 수출도 안 좋고 잘못하면 마이너스 성장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7월 8일 또 말씀드리는데 7월 8일 날 관세 협상 그 결과는 상당히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새 정부 들어서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국민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그런 협상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시점인데 과연 그때까지 새 정부가 이제 와서 우리 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도 새로 임명하고 협상에 사실상 이제 처음부터 다시 나서야 되는 상황인데 물리적으로 시간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이 가능하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네. 그 새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미 통상교섭본부장 한 분입니다. 여한구 씨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물론 여한구 씨가 통상교섭본부장을 한 건 아니지만 그 실무팀들이 계속해서 정인교 본부장 하에서 계속 협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과 제가 알기로는 미국과 어느 정도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연 그러니까 그때까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가 무방비 상태에서 준비가 안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상당히 진행이 돼 있고 그리고 미국과 우리가 어느 정도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물론 가장 우려스러운 거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그런 퍼센테이지가 안 나올까 봐 저는 상당히 우려되고 주원 실장님 의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정도가 아니면 결국은 그게 우리나라 경제 타격이 오겠죠. 그렇지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세 팀이 잘 대응하지 않을까 희망적으로 봅니다. 네. 이달 예정돼 있던 나토 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불참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대통령실의 공식 발표가 났죠. 나토 회의 참석에 이제 관심이 집중됐던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이 이제 그 자리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었기 때문인데 일단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조금 앞에서도 이제 언급했지만은 사실은 이제 뭐 중동 사태라는 이제 하나 이 그 사태 때문에 불참한다고 했지만은 그 외에 이제 한반도를 신정부 들어서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주변 이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뭐 경제 협력 예를 들어서 뭐 에이펙이라든지 아니면 G20 같은 이런 뭐 군사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이슈를 다루는 이런 회의 같으면은 사실 참석 뭐 다른 문제 제치 들고라도 참석 가능했을 것 같은데 이 나토라는 게 성격상 일단 군사 안보적인 측면이 강하다 보니까 우리가 신정부가 그에 참석함으로써 주변 국가 러시아나 중국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좀 약간 의식한 것 같고요. 또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여기에서 논의될 게 동아시아판 나토를 지금 이제 이번 나토 회의에서 좀 구성하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한국과 일본, 그다음에 이제 호주까지 포함하는 이런 동아시아판 나토를 구성하려는 이런 또 그 논의들이 있을 거로 이제 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우리가 신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굳이 이제 북한과의 관계도 지금 현재 개선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가서 그런 데 가서 굳이 가서 해야 될까, 논의해야 될까, 그에 대한 약간 부담적인 상황이 있지 않았나.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좀 불참을 좀 결정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다시 또 이 중동 사태가 지금 현재 또 마무리됐으면은 불참을 다시 또 번복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것도 혹시 뭐 아직까지 제가 이제 제 생각이지만은 그런 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또 휴전을 완전히 확신할 만한 정황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의심할 만한 언급이나 정황들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경계를 풀기보다는 상황을 좀 더 예의주시하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 마치겠고요.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